프랑스의 손에 들린 편지 한 통.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연인이 저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 편지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달콤한 목소리가 더 간절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현대 철학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은 해체 철학자 자크 데리다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점령당에 있었던 알제리에서 1930년에 태어난 자크 데리다. 그의 집안은 프랑스로 귀화한 유태계였는데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시기의 프랑스는 알제리를 착취하고 또 탄압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폭력적 사고방식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어린 시절의 데리다는 이후로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이래 그는 기존의 서구 철학의 전통 노선을 얌전히 잘 따르지 않고 기존의 철학 노선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특히 서구의 이성적 사유의 울타리 바깥에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철학 체계가 어떻게 해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매우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이러한 그의 철학은 사실 입문자에게는 어렵고 그 내용이 난해한 것이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떤 것이 전통 철학에서 더 좋은 것으로 봤던 가치들이고 또 어떤 것이 전통 철학에서 안 좋은 것으로 봤던 가치들일까요? 자,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불변과 변화, 이성과 광기,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동일성과 차이, 목소리와 문자. 네, 여러분은 위와 아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셨나요? 네, 정답은 위입니다. 고대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전통이 2000년 세월 동안 강하게 흘렀던 서양 철학사에서는 변화보다는 불변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추구해왔죠. 오늘 소개해드릴 자크 데리다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줄 둘레주와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 노선에서 벗어나 불변보다는 변화를,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자크 데리다에게 있어서는 목소리와 문자 중에서 목소리를 중시해왔던 서양의 지적 전통,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자가 목소리에 비해 부수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외쳤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 내용이 자크 데리다 철학의 핵심인데요. 자, 이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아까 만났던 그림 기억하시죠? 이 작품은 그 이름도 유명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입니다. 자, 작품 속 하녀가 편지를 들고 있는데 저 편지를 펼쳐보면 아마도 문자가 나타나겠죠. 이 문자는 그 문자를 쓴 인물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편지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즉 현전에서 직접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점에서 문자는 목소리보다는 부수적인 것,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간접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따라서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은 존재의 현존에 따른 목소리이지 문자는 아니라고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봐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목소리가 즉 음성이 문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경멸하고 목소리를 좋게 보는 사고가 플라톤의 대화편 중 파이드로스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문자를 파르마콘에 빗대어 설명한 적이 있답니다. 본시 이 말은 약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질병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자가 약처럼 쓸 때는 언제이고 또 질병처럼 문제에 익힐 때는 언제일까요? 자, 이와 관련하여 자크 데리다는 자신의 글 플라톤의 약국에서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즘 감각에 맞게 제가 좀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쉽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행정 수반 대통령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미국 전역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때에는 서류로 대신 처리를 하겠죠? 예를 들어 잠시 일이 있어서 뉴욕에 머물고 있던 대통령이 시애틀에서 발생한 일 하나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직접 그곳까지 가기보다 대통령 지시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문자로 적어서 그 문서를 보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전송 방식이 옛날이라면 이제 우편이 될 것이고 요즘은 팩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자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문자는 대통령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존재의 부재가 전제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복제에 따른 부산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자크 데리다는 이 관계를 뒤집어서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원본인 대통령, 즉 존재 때문이 아니고 그를 대신하는 것, 그의 부재시 대신하는 슈프레망, 즉 대리보충인 문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드넓은 미국 전역에서 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겠죠. 그 외의 대부분이 그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그를 대신할 것은 즉 문자 같은 것이 없다면 그의 권력 기반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보면 플라톤의 대화편 프라이드로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던 내용은 부정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문자를 좋지 않게 보았고 이것이 왕국에서 왕권을 대신할 경우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문자가 되기 때문에 왕권 찬탈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거거든요. 즉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그 존재의 생생함, 그 진정성을 문자가 찬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크 데리다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슈프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휘는 본시 그의 유명한 저서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원래는 보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죠. 하지만 데리다는 이 어휘에 필연적으로 기존의 것을 대신한다는 의미의 대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대리 보충이란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인데 왕이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사항을 보충해 주는 것이 문자이지만 그 문자는 단지 보충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원본, 즉 그 존재에 대한 대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 보충이란 말을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대리보충은 다시 대리보충의 대리보충이라고 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크 데리다는 보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다시 또 이 내용을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하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너무 먼 존재죠. 사실 우리는 뭐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더 많이 교류하면서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구청의 한 공무원이 자동차 명의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를 하던 중 관계법령을 검토한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또 필요한 기초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을 보러 간 사람은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그 공무원과 그 공무원으로부터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나, 이렇게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때 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은 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 근거가 적시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등등의 문자에 적힌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즉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리보충물로 작용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보충물인 공무원이 권한 행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리보충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 현장에서는 즉 대리보충의 대리보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오히려 추상적이며 한낱 환상처럼 느껴질 뿐인 거고 실제로 현실에서의 작동 원리는 이 대리보충의 대리보충, 그러니까 원본의 대리보충인 그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목소리와 문자, 이 중에서 목소리가 원본이며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 하는 사고방식은 실제 우리의 삶에 맞지 않으며 잘못된 관점에서 본 해석이라고 자크 데리다는 분석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로고스라는 말을 어디서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 말은 이성이라는 뜻과 더불어 음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로고스를 추구하는 로고스 중심주의가 오랜 세월 동안 서양 철학사를 지배해 왔었는데 그만큼 음성을 중시하는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부재하는 것을 대리보충하는 문자보다는 현존하는 것, 즉 그 생생한 원본이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기초해서 바로 저 원본의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데리다는 서양의 신화적 환상, 즉 자문화 중심주의가 숨겨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저서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를 출간했던 그 해에 뭐 글쓰기와 차이라든지 목소리와 현상 같은 이 유명한 텍스트들을 같이 출간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저작물들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가 왜 이처럼 음성 중심주의, 그러니까 목소리를 중시하는 그리고 로고스 중심주의 같은 거죠. 네, 이런 전통을 비판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명확히 밝혀진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예시를 좀 들고 싶지만 좀 자제를 하고 데리다가 강력하게 비판한 구조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내용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비스트로스는 슬픈 열대라는 유명한 고전반열을 올려있는 책을 썼죠. 이 책은 야생적 세계에 폭력적으로 침투한 서구인들의 작태를 비판하며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편협한 인식을 비판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레비스트로스는 브라질의 남비카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 남비카라족은 순수했는데 서구로부터 문자를 도입받은 후부터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견해를 그는 피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데리다가 보기에는 이런 분석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문자, 즉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그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게 좋은데 문자라는 게 들어오면 그 원본인 목소리를 대신하게 되므로 순수성이 상실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는 음성 중심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남비카라족에게도 도입한 레비스트로스의 잘못된 분석이라고 데리다는 보고 있는 거죠. 우선 여기서 순수한 원래의 상태, 순수성이라고 가정하는 이런 설정 자체가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무슨 에덴 동산처럼 그런 순수한 신화적 세계가 있는데 이를 타락시켰다는 논리잖아요.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자신의 기존 관점이 맞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애초에 남비카라족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음성 표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애써 좀 의미가 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선을 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낮게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록 행위 같은 건 없다라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문자는 서구로부터 들어온 것이면 그래서 원래 순수했던 이 부족이 타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구가 잘못됐다는 얘기지만 뒤집어 보면 데리다의 분석은 뭡니까? 그런 설정이 웃긴다는 거죠. 순수?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순수한 원본으로서의 목소리 같은 그죠? 그런 진리의 세계가 있다고? 그런 과정을 누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보는 거예요. 당신마저 지금 로고스 중심주의, 음성 중심주의적 사고에 입각해가지고 습관에 젖어들어서 무비판적으로 지금 다른 남비카라족에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종족에게 폭력적으로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고전형이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진리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불변하는 것이어야 하죠. 네, 이런 진리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서양 철학은 시간 속에서 변하는 현상들을 진실한 이데아의 모방으로 간주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데아가 진짜고 원본이며 이것에 대한 모사가 우리 현실 속 현상들이라는 것. 이러한 철학이 바로 플라톤 철학인데 자크 데리다는 이러한 불변의 철학을 뒤집고 차이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이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질 둘레지의 철학적 입장과 매우 비슷하죠? 네, 어쨌든 이러한 데리다는 이제 원본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펼쳐지는 로고스 중심주의의 플라톤 전통의 철학 말고 문자처럼 차이에 의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철학을 시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pay와 say라는 이 두 단어는 그 의미가 다르죠. 하나는 지불하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하나는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어휘가 같지 않고 다르다는 그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네, P와 S의 차이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를 분석한 것이 사실 이제 데리다 이전에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지만 데리다는 소시르의 이러한 언어 분석에 자신의 견해를 더하죠. 가령 P라는 말을 하긴 할 때 우리는 바로 저 P가 들어간 자리에 수많은 다른 글자들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면서 확인한다는 게 데리다의 관점입니다. 가령 K가 들어가면 남자아이의 이름이 되는 거고 R이 들어가면 광선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처럼 문자에서 그 의미는 고정불변하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며 그 차이는 한 번으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활 속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맛있는 것도 남부터 먼저 먹도록 양보하고,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구했을 때도 다른 사람부터 먼저 보도록 양보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양보 잘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신입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 잘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보를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람의 특징에 따른 규정이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늘 그 사람의 특징이 한결같이 고정불변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회사에서 승진해서 과장이 되고 나면 한 끼 먹자고 시킨 그 피자에서 가장 맛있는 조각을 먼저 챙겨 먹을 수도 있겠죠. 또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입수했을 때 곧바로 자기 발표 자료로 사용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는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 중에 있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다른 타자들과 차이나게 해주는 그 지점은 무엇이죠? 저의 이 물음에 어떤 사람은 난 라면 하나만큼은 최고로 잘 끓이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지 하면서 라면 요리 1인자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답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돈 하나는 정말 잘 벌어 하면서 자신을 그런 특징을 부여해서 남들과의 차이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로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그 문자의 예시처럼 차이는 한번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차이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며 그 차이의 연속 속에서 수많은 의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듯이 나라는 존재도 신입사원 때의 양보 잘하던 사람에서 이기적인 인간으로 계속해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므로 완전한 차이, 완성된 차이란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거라는 것. 이것이 데리다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는 이를 잘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차연이라고 하는 것인데 차연이란 차이와 지연, 이렇게 두 뜻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차이라고만 하면 차이가 딱 난 것처럼 그 자체로 진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차이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그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연이란 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원래 프랑스어로 차이를 의미하는 다르다라는 뜻의 자동사는 différent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동사로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다는 차이와 연기의 뜻 둘을 다 가지는 이 어휘를 활용해서 명사형 차이라는 어휘의 difference에서 으자를 아자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발음은 여전히 difference라고 나지만 표기는 다른 difference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을을 아로 바꾼 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면 영어에서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데 쓰는 게 ing이듯이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쓰거든요. 바로 이 진행형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아라는 글자로 살짝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라는 어휘에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한 겁니다. 진행 중이니까 완성된 차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차이날 차자에 지체될 연자를 써서 차연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는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간 속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한 이야기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진실한 이야기 속에는 원본에 대한 신화는 해체되고 말죠. 차이가 진행 중인 이곳에서 차이가 아닌 불변, 즉 변하지 않는 고정된 진리가 순수하게 원본으로 있는 그런 로고스적 세계를 상정해왔던 전통형의 사학은 더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자크 데리다의 차연의 철학을 가볍게 만나보았는데요. 그의 철학에서 오늘 우리가 만난 부분은 비교적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며 이후로는 이제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리고 법의 힘 이런 저작물들을 통해서 법과 정치의 분야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따로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철학적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드렸으니 이번 기회에 내용 정리를 잘 해 두셨다가 다음에 자크 데리다를 공부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으며, 끝으로 그의 철학과 관련하여 해체라는 말의 의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이 뜻이다 하면서 막 주의를 주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에서 해체라는 말을 딱 이 뜻이다 라고만 고집하는 것 또한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의식하면서 그런 주의와 당부도 줘야 한다는 것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